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오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시르우아즈에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밀밭이 바람에 흔들렸고 까마귀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밀밭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7살의 남자였는데 빨간 수염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이제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붓을 들지도 않았으며 그저 밀밭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감이 아니라 권총이 들어 있었고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고 밀밭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며 그리고 총구를 자신의 가슴에 겨눴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밀밭에 울려 퍼졌고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올랐으며 남자는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비껴갔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이제를 두고 피를 흘리며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숙집까지는 1km가 넘는 거리였는데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한 손으로 담장을 짚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기 방 문을 열고 침대에 쓰러졌죠. 저녁이 되어서야 하숙집 주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빈센트 씨, 괜찮으세요? 주인이 소리쳤지만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고 가슴을 움켜쥔 채 누워 있었으며 침대 시트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가셰 박사였는데 빈센트를 치료하던 의사였죠. 박사는 상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알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빈센트의 동생 테오에게 급히 전보가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오가 파리에서 달려왔고 형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테오가 울면서 물었지만 빈센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테오, 미안해. 슬픔은 영원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왜 해바라기를 그렸던 그 손이 총을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천재 화가가 총을 든 이유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 화가가 된 이야기,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그림을 그린 이야기, 귀를 자른 그 밤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밀밭에서 총을 든 이야기를요. 이것은 천재의 비극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100년 후에야 인정받은 한 화가의 기록입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 있는 목사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테오도루스 반 고흐는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같은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다가 죽었던 겁니다. 사산이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빈센트 빌럼 반 고흐라고 이름 짓고 마을 교회 묘지에 묻었는데 1년 후 다시 아이가 태어나자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어린 빈센트는 자라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는데 묘지를 지나쳐야 했고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었습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 1852년 3월 30일 자기 이름인데 자기가 아닌 사람의 무덤이었죠. 아버지는 종종 말했습니다. 빈센트, 너는 형을 대신해 태어났다.
형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빈센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뭔가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관은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시작했고 저녁이면 성경 낭독으로 끝났으며 주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갔고 식사 전에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죠. 빈센트는 7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4살 아래 동생 테오가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으며 남동생도 있었지만 빈센트는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들판을 돌아다니며 새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았는데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빈센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말투가 어눌했으며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울곤 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빈센트를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빈센트는 그곳에서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갈 수 없었고 방학 때만 돌아올 수 있었으며 편지를 써도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 15살이 되던 해 빈센트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고 본인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빈센트, 왜 학교를 그만뒀느냐? 아버지가 물었지만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삼촌이 화랑에서 일하니 거기 보내자. 빈센트의 삼촌 센트는 구필 화랑의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지점이 있는 큰 화랑이었고 삼촌은 조카를 헤이그 지점의 점원으로 취직시켰습니다. 1869년 빈센트는 16살에 화랑 점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림을 보는 일이 싫지 않았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할만했으며 월급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일했고 런던 지점으로 발령도 받았는데 20살의 빈센트는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런던에서 하숙집에 머물렀는데 집주인의 딸 우르술라 로이어가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보았고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셨으며 산책도 함께 갔는데 빈센트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르술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르술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빈센트 씨,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빈센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걸 몰랐고 자기를 친구로만 생각했다는 것도 몰랐으며 자기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빈센트는 변했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손님에게 불친절했으며 그림을 팔지도 않고 오히려 이 그림은 별로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경고했지만 빈센트는 듣지 않았고 결국 1년 후 해고당했습니다. 21살의 빈센트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니 자랑스러웠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1877년 24살의 빈센트는 암스테르담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신학을 배워야 했고 그러려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알아야 했으며 수학과 역사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빈센트는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라틴어 문법을 외우고 그리스어 성경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하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라틴어를 배워야 하는지, 왜 그리스어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라틴어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라틴어 낙제, 그리스어 낙제, 수학 낙제였고 재시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신학교 입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빈센트,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도 떨어지다니. 대체 뭘 한 거냐? 빈센트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는 못 가도 전도사는 될 수 있었고 벨기에 보리나주라는 탄광 지역에 전도사 양성 학교가 있었으며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시험 설교를 했는데 너무 서툴렀고 말을 더듬었으며 청중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말했습니다. 반고우 씨는 전도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5살의 빈센트는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리나주에 남았습니다. 정식 전도사는 아니지만 자원봉사로 일하겠다고 했고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으며 월급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14시간씩 땅속에서 일했고 먼지와 가스로 폐가 망가졌으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일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광부 오두막에서 자고 광부 음식을 먹고 광부 옷을 입었는데 자기 옷과 돈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광산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로 여러 명이 다쳤고 빈센트는 부상자들을 돌보며 자기 침대 시트를 찢어 붕대로 쓰고 자기 방을 병실로 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 본부는 빈센트를 불렀습니다. 반고우 씨, 당신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전도사가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합니까? 품위를 지키십시오. 빈센트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본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떠나주십시오. 26살의 빈센트는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는 보리나주를 떠나지 않았지만 돈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화랑 점원도 실패했고 교사도 실패했고 서점 직원도 실패했고 신학도 실패했고 전도사도 실패했다. 나는 27살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집안의 수치다. 아버지는 나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테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형의 길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빈센트는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27년을 살았지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사랑도 일도 돈도 없었으며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리나주의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구부정한 등이 보였으며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려야겠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설교로는 전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 그날부터 빈센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도 없고 물감도 없었지만 연필과 종이는 있었고 광부를 그렸고 들판을 그렸으며 나무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대생도 제대로 몰랐으며 비율도 틀리고 원근법도 틀렸지만 계속 그렸습니다. 27살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겁니다. 1880년 가을 빈센트는 브뤼셀로 갔습니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제대로 배우기로 했으며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미안하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겠니? 화가가 되고 싶다.
물감과 캔버스를 살 돈이 필요하다. 태호는 그때 파리의 구필 화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보다 4살 어렸지만 성공한 화랑 직원이었고 월급도 괜찮았으며 형을 도울 여유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매달 150프랑을 보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형이 원하는 걸 하세요. 나는 형을 믿습니다. 빈센트는 울었습니다. 27년을 살았지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태호밖에 없었고 부모도 믿지 않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동생만이 자기를 믿어줬습니다. 그날부터 빈센트와 태호의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동안 65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빈센트는 매주 태호에게 편지를 썼고 무엇을 그렸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털어놨습니다. 태호는 매번 답장을 보냈고 격려했으며 돈을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렸고 식사도 거르고 잠도 줄이며 그렸는데 인체 대생을 수백 장 그렸고 풍경을 그렸으며 정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화랑에 가져갔지만 아직 수준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고 전시회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으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빈센트는 3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생 돈으로 살았고 여전히 그림은 안 팔렸으며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빈센트,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림만 그리냐? 언제까지 동생 돈으로 살 거냐? 차라리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라. 빈센트는 편지에 썼습니다. 태호, 나는 집안의 짐이다. 부모님은 나를 실패자라고 한다. 친척들도 나를 비웃는다. 30살이 넘어서 화가 나니 말이 되냐고 한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태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형은 형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형의 그림이 좋습니다. 계속 그리세요. 빈센트는 계속 그렸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1883년 빈센트는 네덜란드 뉘넨으로 갔습니다. 부모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곳 교회 목사로 부임했고 빈센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빈센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어두운 그림만 그리냐고 물었으며 차라리 꽃이나 예쁜 풍경을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그립니다. 농부들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걸 예쁘게 그리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그림은 아무도 사지 않는다. 빈센트, 현실을 봐라. 빈센트는 뉘넨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었고 매일 농부들을 그렸으며 들판으로 나가 풍경을 그렸습니다. 1885년 봄, 그는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5명의 농부 가족이 램프 아래 앉아 감자를 먹는 장면이었고 얼굴은 거칠었으며 손은 투박했고 전체가 어두운 갈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태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태호, 나는 그들의 손이 접시에 뻗는 모습을 그렸다. 그 손은 땅을 팠던 손이다. 그들이 먹는 감자는 그들이 직접 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나는 이걸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혹평했습니다. 기술이 없다. 비율이 틀렸다. 색채가 너무 어둡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습작이다. 화랑들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팔 수 없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밝고 예쁜 그림입니다. 빈센트는 상처받았습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태호조차 형, 좀 더 밝은 색을 써보는 게 어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885년 3월 더 큰 비극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63살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으며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내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 이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빈센트는 뉘넨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화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32살의 빈센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자. 제대로 된 화가들을 만나자. 색채를 배우자. 1886년 2월 빈센트는 예고 없이 파리에 나타났습니다. 테오에게 편지조차 보내지 않고 갑자기 화랑으로 찾아갔고 테오, 나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테오는 놀랐지만 형을 받아줬고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으며 몽마르트르의 2층 아파트였습니다. 파리는 빈센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으며 밝은 색채, 빛의 표현,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빈센트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카미유 피사로, 에밀 베르나르, 폴 시냐크, 툴루즈 로트레크, 그리고 폴 고겐까지 만났고 카페에서 예술을 논하고 서로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센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색을 버리고 밝은 색을 쓰기 시작했으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을 써서 파리 풍경을 그리고 카페를 그리고 꽃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파리 화단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화랑의 그림을 보여줬지만 거절당했으며 인상파 전시회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말했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은 너무 거칠다. 색채는 밝아졌지만 기술이 없다. 붓질이 조잡하다. 빈센트는 좌절했습니다. 2년 동안 파리에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으며 여전히 테오의 돈으로 살았습니다. 테오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 보니 충돌이 잦았고 빈센트는 과음하기 시작했으며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부족과 흡연 그리고 위생 불량으로 이가 하나씩 빠졌고 빈센트는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림 속 자기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테오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기록은 없지만 빈센트가 소리를 질렀고 테오도 소리를 질렀으며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미안하다.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있다. 파리를 떠나야겠다. 남쪽으로 가겠다. 프로방스로 가겠다. 그곳에는 빛이 다르다고 들었다. 테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가세요. 형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888년 2월 20일 빈센트는 기차를 탔습니다. 남프랑스 아를로 가는 기차였고 34살의 빈센트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를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끔찍한 순간을 모두 겪게 될 줄은요. 1888년 2월 빈센트가 아를에 도착했을 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프랑스인데 눈이라니 놀라웠지만 며칠 후 눈이 녹았고 봄이 오기 시작했으며 빈센트는 처음으로 프로방스의 빛을 보았습니다. 테오, 여기는 빛이 다르다. 일본 그림에서 본 것 같은 빛이다. 모든 것이 선명하다. 그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젤을 들고 나가서 과수원을 그리고 들판을 그리고 마을을 그렸는데 하루에 한 점씩 완성했고 어떤 날은 2점씩 그렸습니다. 5월에 빈센트는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2층 집이었고 라마르틴 광장 2번지였으며
월세는 15프랑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집을 사랑했습니다. 테오, 나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노란 집이다.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것이다.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살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었죠.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사고 침대를 사고 그림을 걸었으며 특히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었습니다. 해바라기 연작이었습니다. 노란 배경에 노란 해바라기를 그렸고 일주일에 한 점씩 그려서 7점을 완성했으며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테오, 나는 노란색으로 교향곡을 만들고 있다. 해바라기는 감사의 상징이다. 삶에 대한 긍정이다.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폴 고갱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화가로 빈센트보다 5살 많았고 성격은 강했으며 자기 확신이 넘쳤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갱, 아를로 오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림을 그립시다. 나는 노란 집을 준비했습니다. 당신 방도 준비했습니다. 고갱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브르타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아를은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테오가 개입했습니다. 테오는 고갱에게 제안했습니다. 고갱 씨, 아를에 가서 형과 함께 지내주십시오. 제가 매달 돈을 보내겠습니다. 대신 그림을 몇 점 주십시오. 고갱은 승낙했습니다. 돈 때문이었고 테오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으며 빈센트와 함께 그림 그리는 것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1888년 10월 23일 고갱이 아를에 도착했습니다. 빈센트는 기차역에서 그를 맞이했고 노란 집으로 안내했으며 준비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고갱,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해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뒀습니다. 고갱은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군요. 빈센트는 행복했습니다. 35살에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사는 삶이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62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2주는 좋았습니다. 빈센트와 고갱은 함께 그림을 그렸고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렸으며 저녁이면 와인을 마시고 예술을 논했습니다. 빈센트는 말했습니다. 고갱, 나는 자연을 보고 그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고갱은 대답했습니다. 빈센트, 나는 상상으로 그립니다. 자연은 영감일 뿐입니다. 처음엔 그 차이가 흥미로웠지만 점점 갈등이 되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빈센트, 당신은 너무 자연에 얽매입니다. 그림은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당신 그림은 너무 직접적입니다. 빈센트는 반발했습니다. 고갱, 나는 진실을 그립니다. 상상으로 그리는 건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그림 기법에 대해, 색채에 대해, 예술의 목적에 대해 다퉜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때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갱은 정리정돈을 좋아했지만 빈센트는 어질러놨고 고갱은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빈센트는 충동적으로 그렸으며 고갱은 침착했지만 빈센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생겼습니다. 집안 살림을 고갱이 관리했는데 빈센트는 돈을 함부로 썼고 물감을 너무 많이 샀으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고갱이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이렇게 쓰면 돈이 모자랍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빈센트는 화를 냈습니다. 고갱, 당신도 내 동생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12월이 되자 고갱은 떠나고 싶어 했고 빈센트는 그걸 눈치챘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갱은 날 떠날 것이다. 모두가 그랬듯이 나는 또 혼자가 될 것이다. 12월 중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빈센트가 고갱에게 소리를 질렀고 고갱도 소리를 질렀으며 고갱이 말했습니다. 빈센트,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빈센트는 애원했습니다. 고갱,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발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12월 23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갱은 짐을 쌌고 빈센트는 방 안을 서성이며 불안해했으며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고갱이 나갔습니다.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호텔에서 자겠습니다. 빈센트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란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거리는 어두웠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혼자다. 35년을 살았지만 늘 이랬다. 혼자였다. 그날 밤 빈센트 반 고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피로 물든 노란 집이었습니다. 고갱이 호텔로 떠난 후 빈센트는 홀로 노란 집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빈센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거울이었고 촛불이 옆에 있었으며 그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빠진 입, 불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갱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우르술라, 외가, 캐, 시엔, 아버지, 친구들 모두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요? 그는 면도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면도칼을 왼쪽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힘을 줬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귀 아래 부분이 잘렸고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빈센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수건으로 상처를 감았으며 피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는 잘라낸 귀를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고 외투를 입었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고 빈센트는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창녀촌 방향으로 갔습니다. 1번 창녀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한 창녀가 나왔으며 라셸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빈센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빈센트는 주머니에서 신문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 주시오. 소중한 것이오. 라셸이 꾸러미를 받았고 열어봤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였습니다. 잘려진 귀가 신문지에 쌓여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으며 라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빈센트는 돌아섰습니다. 말없이 돌아섰고 다시 거리를 걸었으며 노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으며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경찰이 노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녀촌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미친 화가가 귀를 잘라왔다는 신고였으며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센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쉬고 있었으며 살아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펠릭스 레이 박사가 치료했고 상처를 봉합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테오에게 전보가 갔습니다. 빈센트 위독. 즉시 오시오. 테오는 다음 날 아르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고 형의 침대 곁에 앉았으며 빈센트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테오가 울면서 물었지만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오,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 고갱은 어디 있었을까요? 고갱은 그날 밤 호텔에서 잤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빈센트를 만나지 않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빈센트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신 상태는 불안정했고 환청을 들었으며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신병의 징후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889년 1월 빈센트는 퇴원해서 노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저 미친 화가를 감금해야 한다. 위험하다. 30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시장에게 전달되었고 빈센트는 다시 병원에 갇혔으며 이번엔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빈센트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 반 고흐는 생레미드 프로방스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생레미 정신병원은 옛 수도원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있었으며 정원에는 나무들이 있었지만 환자들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빈센트에게 주어진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와 의자, 작은 책상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밀밭과 산이 보였으며 철창 너머로요. 하지만 빈센트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허락했고 작업실로 쓸 수 있는 빈 방을 하나 더 줬으며 빈센트는 매일 그렸습니다. 발작이 왔습니다. 처음 발작은 입원한 지 한 달 후였고 갑자기 쓰러졌으며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면 다시 그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작업실로 가서 붓을 들었고 창밖 풍경을 그렸으며 나무를, 밀밭을, 산을 그렸습니다. 1889년 6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밤하늘은 선명했고 별들이 크게 보였으며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빈센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캔버스를 펴고 물감을 짜서 붓을 들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 하늘은 소용돌이 쳤고 별들은 크게 빛났으며 마을은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빈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빈센트 자신도 그 그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테오에게 보내는 그림 묶음에 그냥 넣어서 보냈으며 별 하나 그렸다라고만 썼습니다. 1년 동안 생레미에 있었습니다. 발작은 계속 왔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쓰러졌으며 때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맑을 때는 그렸습니다. 미친 듯이 그렸고 1년 동안 150점 이상을 완성했으며 아이리스를, 올리브 나무를, 밀밭을, 사이프러스를 그렸습니다.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도 계속 썼습니다. 테오, 나는 여기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발작이 올 때마다 무서워진다. 다음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은 괜찮다. 그림만이 나를 살게 한다. 1890년 5월 빈센트는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쪽에 있고 싶지 않았고 파리 근처로 가고 싶었으며 테오와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테오가 알아봤습니다. 오베르시르우아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 폴 가셰라는 의사가 있었으며 그는 예술가들을 좋아하고 정신병 환자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1890년 5월 16일 빈센트는 생레미를 떠났습니다. 1년 동안의 병원 생활이 끝났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오베르로 향했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70일이었습니다. 1890년 5월 20일 빈센트는 오베르시르우아즈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였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며 화가들이 종종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셰 박사를 만났습니다. 62살의 의사였고 예술 애호가였으며 빨간 머리에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반 고흐 씨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그림 그리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빈센트는 라부 여관에 방을 얻었습니다.
다락방이었고 작았지만 창문으로 들판이 보였으며 하루 3프랑 50상팀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즉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베르의 교회를, 밀밭을, 가셰 박사의 초상을 그렸고 하루에 한 점씩 완성했으며 어떤 날은 2점을 그렸습니다. 70일 동안 7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속도였고 마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으며 서둘러 모든 것을 그려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테오를 만났습니다. 파리로 가서 테오의 가족을 만났고 조카를 안아봤으며 조카 이름도 빈센트였습니다. 테오는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빈센트는 감동했습니다. 테오, 고맙다. 나는 이 아이의 삼촌이구나. 함께 저녁을 먹었고 함께 술을 마셨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오베르로 돌아오면서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테오에게 이제 가족이 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 나는 짐이 되고 있다. 10년 동안 동생 돈으로 살았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테오의 편지가 왔습니다. 형, 요즘 회사 일이 힘듭니다. 돈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형 걱정은 마세요.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빈센트는 그 편지를 읽고 괴로워했습니다. 테오도 힘든데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고 가족이 있는데 형 때문에 돈을 써야 하는 게 미안했으며 37년을 살았지만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테오가 화랑에서 빈센트 그림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고 전시회에 몇 점 출품했지만 관심이 없었으며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화가다. 37살인데 아직도 동생 돈으로 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나? 테오에게 미안하다. 빈센트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7월 초 다시 파리에 갔습니다. 테오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테오는 지쳐 보였고 아이 걱정에, 돈 걱정에, 일 걱정에 힘들어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말했습니다. 테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구나. 테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은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테오의 눈을 봤고 거기서 피로를 받으며 걱정을 받습니다. 오베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빈센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림은 안 팔리고 돈은 안 벌리고 동생에게 짐만 되고 차라리 7월 2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림 도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권총도 넣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작은 권총이었고 빈센트는 그것을 가지고 밀밭으로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밀밭은 황금빛으로 익어 있었으며 까마귀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빈센트는 이제를 세웠습니다.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쩌면 마지막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림 속 하늘은 어두웠고 까마귀들이 무리지어 날았으며 밀밭으로 세 갈래 길이 나 있었는데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렸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췄는지 알 수 없지만 빈센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고 손이 떨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었고 구름이 떠 있었으며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밀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이었고 바람에 흔들렸으며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총구를 가슴에 댔습니다. 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망설였던 건 아닐까요? 정말로 죽고 싶었다면 머리를 쏘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쏜 건 혹시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총성이 밀밭에 울려 퍼졌고 까마귀들이 날아올랐으며 빈센트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비껴갔고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 등 쪽에 박혔으며 빈센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를 그대로 두고 비틀거리며 마을로 걸었고 라부 여관까지 1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한 손으로 담장을 짚으며 계단을 올라갔고 자기 방문을 열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녁 때 여관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빈센트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대 시트가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가셰 박사가 불려왔습니다. 상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알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꺼낼 수 없습니다. 수술은 위험합니다. 테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빈센트 위독. 즉시 오시오. 7월 28일 월요일 아침 테오가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왔고 여관으로 뛰어들어가 형의 방으로 올라갔으며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센트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왜 총을 쐈어요? 테오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빈센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테오, 미안해.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테오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짐이 아니에요. 살아야 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빈센트는 미소 지었습니다. 테오, 너는 좋은 동생이었어. 10년 동안 나를 믿어줬어.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센트의 호흡이 약해졌고 테오는 형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가셰 박사는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빈센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영원하다. 프랑스어로라 트리스테스 튀레라 투주르였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7세 4개월이었습니다. 테오는 형의 시신을 안고 울었고 가셰 박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으며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빈센트 반 고흐의 날은 끝났습니다. 장례식은 7월 30일에 치러졌습니다. 오베르 묘지였고 작은 장례식이었으며 테오와 가셰 박사, 몇몇 화가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관 위에는 해바라기가 놓였고 테오가 직접 가져온 것이었으며 빈센트가 가장 사랑했던 꽃이었습니다. 테오는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은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빈센트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891년 1월 25일 테오도 죽었습니다. 33살이었고 형이 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신이 무너졌고 회사도 그만뒀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테오의 시신은 오베르로 옮겨졌고 빈센트 옆에 묻혔으며 두 무덤은 나란히 있습니다. 덩굴이 두 무덤을 덮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으며 빈센트와 테오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테오의 아내 요안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빈센트의 그림 650점을 보관하고 있었고 편지 650통도 가지고 있었으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빈센트를 알아야 해요. 그는 위대한 화가였어요. 요안나는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전시회였고 몇 점만 걸렸으며 관람객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가는 누구인가? 색채가 강렬하다. 감정이 느껴진다. 1900년대 들어 빈센트의 명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고 베를린에서도 전시회가 열렸으며 사람들은 빈센트를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값도 올랐습니다. 1901년 처음으로 빈센트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렸고 해바라기 그림이 300프랑에 팔렸으며 생전에 단 한 점 400프랑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싼 값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910년대
빈센트는 유명해졌습니다. 미술관에서 그의 그림을 사기 시작했고 책이 출판되었으며 사람들은 빈센트의 인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1987년 일본에서 해바라기 경매가 열렸습니다. 낙찰가는 398억 원이었고 당시 최고가 기록이었으며 세상이 놀랐습니다. 1990년 가셰 박사의 초상 경매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였고 낙찰가는 825억 원이었으며 세계 최고가였습니다. 빈센트가 오베르에서 그린 그림이었고 생전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림이었으며 100년 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현재 빈센트 반 고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암스테르담에 반 고흐 미술관이 있고 매년 200만 명이 방문하며 그의 그림을 보러 옵니다. 해바라기를 보러, 별이 빛나는 밤을 보러, 자화상을 보러, 그리고 그의 인생을 느끼러 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37년을 살았지만 성공을 보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만이 그를 믿어줬고 동생도 6개월 후 따라 죽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오베르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빈센트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100년 후 자기 그림이 800억 원에 팔린다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미술관이 생긴다는 것을, 수백만 명이 자기 그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총을 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야 인정받는 삶이 행복한지, 살아생전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빈센트는 끝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돈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아도 그는 그렸습니다. 10년 동안 900점을 그렸고 매일 캠퍼스 앞에 섰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테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빈센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림에 걸었다. 그리고 내 이성은 반쯤 무너졌다. 하지만 괜찮다.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년을 살면서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인정도 못 받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정을 위해서입니까? 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빈센트는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고통받았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후 세상은 그를 기억합니다. 해바라기를 보며 그를 떠올리고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며 그의 고독을 느끼며 그의 그림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밤 당신도 빈센트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는가 하고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빈센트도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시도했고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으며 그 시도 자체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자른 천재 화가가 총을 든 이유,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천재와 고독 사이를 걸었던 한 화가를 기억하며 오늘 밤도 우리는 각자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